오늘은 전반적인 제 이민에 관련된 얘기랑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간호 일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해요. 어차피 지금 구독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별로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검색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영상이 어떻게 또 이게 그 알고리즘을 타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시간 날 때 한번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4년차 간호사고요. 지금은 이제 그 공립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립병원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다시 공립병원으로 와서, 다시는 아니죠. 원래 공립에서 일한 적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사립에서 저는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공립으로 넘어가고 공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 여기 코치라는 그 포지션이 있어요. 코치가 뭐를 하는 거냐면은 이제 신규 간호사들이나 학생들, 간호 학생들을 오면은 이제 그 친구들 이제 전반적으로 케어해주고 막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운이 좋게도 사실 제가 3, 4년 차밖에 되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워낙 저보다 잘하는 간호사들도 훨씬 많고 한데, 감사하게도 이제 매니저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기회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코치를 했었고, 지금은 일반 그냥 평간호사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반 평간호사를 하면서 이제 병원 일 외적으로는 이제 그 간호 학생들 아니면은 간호 학생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면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학생들은 이제 실습 준비 이런 거 등등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소서랑 CV, 이렇게 레주메랑 이제 CV를 첨삭해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약간 부업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가 이제 코치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그러니까 이거 그 한국 학생들한테만 국한된 건 아니고 이게 전반적인 아시안 학생들한테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지역에는 그 코치진들 그룹을 보면은 저 빼고는 전부, 제가 본 코치들 한해서는 저 빼고는 전부 다 로컬들이었어요. 로컬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영어권 국가에서 이제 온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아시안 학생들의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게 문제점이 아닌데, 이제 코치들이 여기 있는 로컬들이 또 이제 서양인들이 봤을 때는 문제점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정보들을 제가 이제 취합을 해서 제 선에서 어떻게 좀 한국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해 보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고, 왜 간호를 하게 됐냐 하면은, 저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한 6년 넘게 했어요. 6년 넘게 하다가 지금 한국은 더 힘들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미 약간 제 기준에서는 한국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힘들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행복하기가 힘들 거라고 딱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한 번도 이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외국 나가서 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딱 마음을 먹게 되니까 바로 그냥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됐고, 제가 호주에서 워홀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그 워홀도
왔다가 1년을 못 채우고 돌아갔어요. 의외로 나와 보니 뭐 물론 그때 제가 어리기도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상 나와 보니 생각보다 되게 쓸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9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돌아갔고, 어쨌든 호주에 나와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호주가 이민에 많이 용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호주로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다 보니까 이제 옵션이 몇 가지 있었겠죠. 그때 당시 어쨌든 간호는 뭐 항상 늘 있었고, 요리, 그리고 뭐 회계사, 뭐 그리고 그 당시 또 다른 게 있었던 게 뭐 엔지니어 뭐 그런 쪽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거는 뭐 제가 사실 생각을 해본 적도 없기도 하고, 간호가 항상 불패였어요. 그냥 간호하면은 무조건 영주권이 된다.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간호가 항상 확률이 제일 높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았죠. 뭐 IELTS 기준으로 그 227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저는 확실한 방법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선택을 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제 성격이랑 성향상 저는 서비스직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간호를 하는 게 제 적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하여튼 뭐 힘들게 영어 점수를 만들어가지고 간호로 이제 간호대학을 입학을 하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레듀에이트 엔트리라고 해서 GE 코스라고 하죠. 그 기존의 다른 그 4년제 바첼러 학위가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2년만 그냥 코스를, 그러니까 다른 거 교양 수업 없이 전공만 그냥 2년을 빡세게 들어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년 만에 간호 졸업을 하고, 이제 여기도 한국 회사처럼 이제 인턴십 같은 게 있어요. 병원에 이제 그레듀에이트 코스라고 해갖고 그 신입생들을 인턴으로 1년 동안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렛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 뭐 하여튼 운이 좋게도 저희 같이 공부한 한국 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저만 그 과정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뭐 요양원을 가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뭐 찾았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어쨌든 그게 되게 큰 성과였고, 저도 스스로 되게 뿌듯해하고 이렇게 약간 으쓱해 하던 시간이었는데, 이게 결국 영주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이민을 하려면 이제 영주권을 받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커리어적으로는 제가 이제 먼저 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해서 조금 앞서 나간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일반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보다 요양원에 있는 간호사들한테 먼저 영주권을 이제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노인들이 더 이제 그 취약층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노인들을 돌보는 그 널싱홈에 있는 간호사들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커리어적으로는 제가 더 앞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민 궤도에서 봤을 때는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영주권을 늦게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영주권이라는 게 운이 엄청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물론 그 전반적으로는 노력이 당연히 따라와줘야 되겠지만, 이게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운에 뭐 계속 이거를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라서 영주권을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게 후기 같은 걸 남기시질 않으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다 이제 성공한 분들, 이제 그런 성공 후기들만 남다 보니까 간호로 이렇게 이민을 가면은 다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조금 이렇게 큰 희망을 이제
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영주권 도전을 하셨다가 좀 많이 이 쓴맛을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지금 간호를 하고 있고 간호를 했기 때문에 간호를 하면은 이제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것도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모두가 그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왜냐면 저도 주변에 보면 이제 한국에서 간호를 하다가 이제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의 그 간호 시스템과 여기에 있는 간호 시스템 그리고 뭐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어쨌든 여기는 많이 좀 수평적인 관계죠. 그게 간호사들끼리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 이게 간호사와 뭐 의사 간의 그런 것도 그럴 것이고, 물론 뭐 의사들 중에도 뭐 간혹 가다가는 좀 약간 그런 권위적인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조직을 가나 뭐 그냥 개인 성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여튼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는 그냥 뭐 의사며 간호사며 모두 그냥 같이 일하는 약간 동료인 거죠. 그래서 같이 뭐 하하호호 떠들면서 막 농담 따먹기도 많이 하고 서로 막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공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턴이나 뭐 주니어 닥터들 그리고 그 학생들 레지던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호사들이 이제 이런 레지던트들이나 주니어 닥터들한테 조언을 많이 주기도 해요.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많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수정을 해주기도 하고, 뭐 물론 한국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대신에 뭐 수간호사 정도는 돼야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여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내가 좀 더 잘 알고 조금 더 경험이 많고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의사들한테 편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의사들도 간호사들한테 와서 많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의사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되게 좀 유해요. 이 분위기 자체가 되게 유하고,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서구적인 문화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급여적인 면에서는 사실 한국도 급여가 적은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만 여기는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들, 뭐 오후에 일하면 오후 수당이 붙고 야간에 일하면 야간 수당이 붙고 주말 공휴일은 또 주말 공휴일 수당이 붙고 뭐 오버타임을 하면 오버타임 수당이 붙고, 내가 시프트를 끝났는데 그 다음 시프트를 연달아서 하면은 이제 더블 시프트라고 해갖고 또 더블 시프트 하는 거에 대한 수당이 또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뭐 그런 수당은 당연히 법적으로 이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꼬박꼬박 다 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만약 돈을 안 준다던가 처리가 안 되면은 간호 이 셀러리 시스템 중에 또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이제 셀러리 패키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셀러리 패키지가 뭐냐면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세금을 떼가잖아요. 이래서 제가 뭐 1,000불을 벌면은 여기는 한 뭐 30% 정도를 세금으로 떼가요. 그럼 1,000불을 벌면은 뭐 300불은 세금으로 떼가고 제 손에 들어오는 건 이제 700불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셀러리 패키지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주거에 들어가는 돈, 뭐 렌트비가 될 수도 있고 뭐 모기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식자재를 산다던가 뭐 그런 쇼핑하는 비용들, 그리고 뭐 기름값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제가 생활에 있어서 나가는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에 한해서 그 제가 1,000불을 벌었으면 이 1,000불에 텍스를 때리기 전에 이 1,000불에서 어느 정도 일정량을 그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돈을 먼저 빼갑니다. 이 셀러리 패키지라는 회사에서 이 돈을 일정 빼가요. 그럼 1,000불에서 예를 들어서 200불을 이 셀러리 패키지 회사에서 빼가면은 저는 이 남은 800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이 1,000불을 벌어도 간호사들은 뭐 간호사뿐만 아니라 또 이 셀러리 패키지가 있는 그 직업군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1000불을 똑같이 벌어도 어떤 직업군들은 1000불에 대해서 텍스를 300불을 내고 700불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고, 저는 이 1000불에서 200불 빼고 이 800불에 대한 세금 240불이죠. 240불만 텍스를 떼가고 나머지랑 여기 샐러리 패키지에 있던 이 200불, 이게 다 제 포켓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토탈 한 9,000불, 그리고 뭐 병원에 따라서 많게는 한 뭐 15,000불, 16,000불까지 이게 세이브가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여기는 이제 간호 그 일하는 유형이, 그러니까 정규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캐주얼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내가 필요할 때만 일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캐주얼하게 내가 나 뭐 언제 일할래 하면 그냥 그때 그냥 일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병원은 어쨌든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간호사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꼭 난 정해진 틀에 얽매여 갖고 일을 하는 게 싫다라고 하면은 캐주얼로 계약을 해놓고 그냥 내가 일하러 가고 싶을 때만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 내가 나중에 휴가 쓰려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뭐 그냥 내 삶에 맞춰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캐주얼 워커들은 캐주얼 로딩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더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게 상당히 좀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게, 뭐 내가 애를 가지게 됐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몸이 안 좋게 됐다거나 아니면 뭐 한국에 뭐 갑자기 가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할 때 너무 유연하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반년 빡세게 그냥 캐주얼로 일을 하고 반년은 그냥 뭐 놀러 다니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성향에 맞게 이제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다른 장점 같은 경우는 이 신용이 되게 좋죠. 간호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보면은 간호사들이 빌릴 수 있는 그 맥시멈이 되게 크고 그 신용 점수를 되게 높게 줍니다. 그래서 다른 직종보다 론이 좀 쉽게 나오고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타임프레임으로 봤을 때 제가 18년도에 호주를 왔는데 이 집을 사게 된 게, 그러니까 물론 집이 완성이 된 거는 작년 5월에 완성이 돼서 입주를 했지만 제가 이 집을 살 수 있게 그 스타트를 끊게 된 거가 지금 25년, 4년, 3년, 2년, 22년. 그러니까 제가 18년에 그러니까 19년이 1년 차, 20, 21, 22. 그러니까 4년 차가 되던 해에 이미 저는 여기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뭐 한국에서 가져온 돈도 아무것도 없었고 모아둔 돈이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제가 1년 빡세게 일을 해가지고 모은 돈과 간호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그 바로잉 파워, 그 신용도와 그거를만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뭐 물론 이것도 다 개인 차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돈은 뭐 한 50%는 모아놓고 집을 살 거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는 30% 모였을 때 뭐 하겠어,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빚을 뭐 적게 지고 하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거는 뭐 다 개인마다 이제 경제적인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민을 오고 4년 만에, 그리고 간호사가 된 지는 뭐 1, 2년 차밖에 안 됐던 건데 그렇게도 바로 집을 사고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뭐 결국에는 한국에서도 뭐 이제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나서부터, 근데 사실 한국에서 얘기하는 이 워라벨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일은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일은 똑같이 빡세게 하고
그냥 이 라이프를 그냥 극한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과 돈과 체력이 한정적이니 이걸 되게 농축되게 이 라이프를 즐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을 줄이고 그 일에서 줄인 시간만큼 할애해갖고 라이프를 즐기면 이게 어떤 그런 워라밸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일은 일대로 똑같이 힘들게 하고 대신에 이제 노는 거를 좀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노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워라밸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는 여유 시간에 내가 뭘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누워있고 싶으면 누워있어도 되는 거고, 뭐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가도 되는 거고, 취미를 하고 싶으면 취미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는 여유 시간을 꼭 뭘 해가지고 이걸로 인해 갖고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성취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를 이렇게 느끼려는 그런 노력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민이라는 게 저는 뭐 200% 300% 지금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그 조건이 저한테는 다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주라는 나라의 그런 어떤 성격과, 그리고 뭐 이런 날씨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환경이 주는 그런 이점, 플러스 또 간호라는 이 직업이 주는 이점, 뭐 이 여러 가지 그 복합적으로 저라는 사람하고 엄청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엄청 많다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미 이민을 왔고 영주권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다시 한국에 돌아가자니 한국 돌아가서 할 건 없고 하니까 그냥 여기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버티다가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힘들게 막 4년, 5년, 6년 영주권을 위해서 막 힘들게 달려오시다가 결국에는 다 그냥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우선 가족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그냥 이민을 오게 되면은 뭐 어떤 실패가 됐든 뭐 시련이 됐든 뭐가 됐든 나 혼자 삭히고 나 혼자 그냥 이겨내고 버티면 되는데, 이게 부부가 같이 온다던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오게 되면은 이게 어쨌든 그 총대를 메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예로 뭐 간호를 보통 하면 이제 와이프분들이 간호를 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와이프분이 총대를 메고 이제 공부를 하고 영주권을 딸 수 있게 이제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남편분은 집에서 이제 집안일을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아이 육아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아니면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뭐 남자분이 공부를 하고 뭐 와이프분은 이제 뭐 집에서 애들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뭐 늘 해오던 그냥 이 모습인데, 뭐 돈을 벌러 나가고 한 명이 돈을 벌러 나가고 한 명이 집안일과 애를 돌보고, 이게 상당히 그냥 역할적으로 분담이 잘 돼 있는 전형적인 그냥 그 집안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외국에 나왔을 경우에는 이 집에 혼자 남아져 있는 이 분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이렇게 학교를 가는 분은 그래도 사회생활을 계속 하는 거고, 또 다른 한국 분들과도 교류를 하고 뭐 계속 밖에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집에 계신 분은 고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좀 나이가 있으면은 뭐 학교를 보내고 뭐 거기 있는 다른 학부모들이랑도 어울릴 수도 있고 뭐 물론 그것도 또 영어가 돼야지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애들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 다른 학부모들이랑 또 이런 소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또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집에서 그냥 이렇게 돌보는 정도다 하면은 더더군다나 하루 종일 집에서 애들이랑만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 친구도 없고 뭐 밥 보러 와줄 부모님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사회에 대한 이 단절과 이런 걸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계속 쌓이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분은 또 불만이 없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분도 어쨌든 이분 어깨에 이 모든 자기 다른 가족들의 이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이거를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분대로 또 집에 있는 분은 집에 있는 분대로 이 스트레스가 너무 큰데 이게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하나 터지면서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엄청 부딪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기 힘들게 되고 이게 또 한국이 아닌 다른 외국에 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 서로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엄청 예민해지고.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민을 오기 전에는 상상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고려를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거는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되게 단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두 부부가 다 영어를 수월하게 잘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분명히 영어가 좀 안 되시는 분이 다른 배우자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그 관공서 일이 됐든 아니면 뭐 진짜 우체국을 하나를 가든 뭐가 됐든 간에 영어 할 일이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다 이 다른 사람한테 계속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크고 또 자존감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민을 만약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뭐 개인 혼자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이거는 내 결정이고 잘 되든 못 되든 이건 내 책임이고 내 인생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부부나 커플이나 어떤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이게 한쪽이 원하니까 한 명이 원하니까 그래 가보자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약간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분명히 두 분이 똑같은 그 합의점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래 우리 둘이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라는 마인드가 돼야 그래야 그나마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지 내가 총대 메고 할게 따라와봐 해서 가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요즘에 보면은 한국에서 간호를 하시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의 간호 면허도 호주 간호 면허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다만 조건이 있죠. 이제 영어 점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경력이 뭐 1년인가 2년 뭐 이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건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고 여튼 지금 제가 과외를 했던 분들 중에 그 한국에서 뭐 중환자실 뭐 10년 넘게 하시다가 온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지금 아직 간호 학생인데 자기는 한국 간호 그 병원에 이제 입사를 해서 1년을 있다가 이제 호주로 이민을 올 예정이다 하면서 이제 이미 그 상담을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너무 좋은 기회고 할 수만 있다면은 뭐 엄청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는 거를.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한국에서 지금 간호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그 면허 전환을 해서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외국 경험이 있으신지 뭐 짧게라도
뭐 외국에서 살아봤다거나 아니면 뭐 워킹홀리데이가 됐든 연수든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적어도 뭐 이런 호주라는 나라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호주 간호가 좋다고 해서 그게 그냥 다른 게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분명히 이 나라가 나한테 잘 맞아야 되는 거고, 또 내 마음이 편해야지 내가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 첫 번째로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어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분명히 영어는 어느 정도는 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간호 학생분들도 그렇고, 좀 여러 학생분들이 착각하시고 계신 게, 그러니까 영어 능력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영어 능력의 비중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취직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영어가 안 돼서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는 영어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50% 아니면 40%? 50%?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내 의사 전달을,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IELTS 7점이 나왔고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여기서 간호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다른 학생들, 원어민 학생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저는 간호사로서 병원에 취직을 해서 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봐요. 이 나머지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문화에 대한 이해, 이 호주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호주 이 간호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우리 아시안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돼요. 여기 사람들한테 맞게끔 바꿔나가고 이제 그들 문화에 좀 많이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거를 깨지 못하고 계속 어떤 그런 아시안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영어보다도 이제 그런 어떤 뭐 소극적인 태도라던가 좀 이렇게 많이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오히려 더 마이너스로 많이 보지, 실질적으로 영어를 가지고 이렇게 뭐 트집을 잡는다거나 뭐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코치를 할 때도 보면은 이제 코치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럼 보면은 영어를 지적하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학생 이 영어 실력으로 괜찮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다른 그 로컬 코치들은 그들의 영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지적을 더 많이 하지 영어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여기 호주에서 간호 공부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한국에서 간호를 하다가 오시려는 분들 중에서 영어가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쨌든 내가 IELTS 7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돼야 될 테니까 그 정도 실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도전해볼 만한 그 조건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은 그냥 제가 뭐 딱 뭐를 정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라 갖고 주저리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만약에 나중에라도 아니면 뭐 혹시 뭐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라도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뭐 리플이 됐든 뭐 따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쭉 해오던 일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네이버에 있는 그 호주 이민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영주권을 따고 나서 바로 그냥 그때부터 그냥 무료 재능 기부를 한 거죠. 그 오픈 단톡방을 열어놓고 그냥 무료 상담을 계속 쭉 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문의를 해주신 분들이 지금 뭐 100분이 넘게 계시는데, 그
그 중에 실제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은 한 분, 두 분이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민이라는 게 이민 자체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 이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사실 뭐 유튜브 보다가 나도 이민 가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할까만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뭐 실제로 유학원 가서 상담받고 하는 분들이 뭐 그 중에 한 10%, 20% 될까 말까. 그리고 상담 받은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진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5%나 5% 내외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신 그 1, 2% 분들 중에서 실제 영주권까지 따는 분들이 또 상당히 소수일 거고, 또 그 영주권을 딴 분들 중에서 여기 계속 남아서 잘 살고 계신 분들이 또 극소수일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그 확률을 뚫고 이제 살아남은 케이스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래요. 이제 어차피 이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이민을 이미 오셔서 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다들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지금 하는 이 과외에서도, 제가 지금 과외를 하면서도 학생분들한테 사실 어떤 영어적인 도움도 당연히 주긴 주는데, 그 영어적인 도움을 주는 거 이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약간 이 문화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해요. 문화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이제 이 한국적인 마인드 버리기, 이런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지금 학교 졸업하고 점수 잘 받고 실습 패스해갖고 영주권을 따자가 목표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딴다고 한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만약에 너무 수많은 이 트라우마라던가 이런 좌절이 생겨버리면은 이 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즐기면서 어떤 이런 정서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상처를 받지 않고 온전하게 이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코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기는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지금은 보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우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